네, 이충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대표님 그 작년 말에 이제 나오셔가지고 사실 12월 말 증시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그쵸. 원래 산탄 랠리를 기대를 했는데 산타 랠리가 아니라 사탄 랠리가 펼쳐지고 사탄을 그쵸. 해버렸죠. 거의 뭐 이전 바닥까지 한번 터치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하시기로는 시장이 약간 좀 오해를 하고 있다. 너무 그 경기 침체에 민감하다. 근데 오히려 골디락스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논리가 딱 맞아들었습니다. 네. 맞다고 하기는 조금 머리가 무겁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그래가지고 1월 초를 약간 좀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뭐 외국인은 사실 한국 주식 같은 경우에 거의 7조 정도 계속해서 매수를 했고 미국 증시도 사실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렇게 보셨는지 그때 논리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높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도 이 실물 경제 부분에 입각해서 그것도 이제 미국계 실물 경제 부분에 입각해서 데이터가 보니까 감소세긴 하는데 이게 감속 슬로우다운 정도 되는 거지 정말 그 심각한 리세션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라는 의미였고요. 아직도 그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오해들 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주식시장을 금융 부분을 대표하는 큰 바로미터라고 보고 GDP 성장률이 실물 경제를 대표하는 이제 바로미터라고 볼 때 주식시장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고요.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지표입니다. 물론 뭐 직간접적으로 조금의 영향은 있겠죠. 뭐 자산 효과라든가 이런 것도 어떤 경기라고 하면 경제의 기세잖아요. 그 기세는 영향이 있겠지만 실물 경제를 아주 뭐 지배적인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변수는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GDP 성장률, 다시 말하면 실물 경제 부분을 좀 판단해야 되고, 요약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볼 때 실물 경제 부분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행 지표, 동행 지표, 후행 지표,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지표들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빠진 게 아니다. 라는 이제 논리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부연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다음 페이지가 제가 저희 또 이제 이렇게 유튜브 출연을 하면서 저희 유튜브도 좀 개설을 해서 이제 몇 개 좀 올렸거든요. 네. 아직은 되게 어색합니다. 익숙하지가 않아서. 거기에 제가 한 달 전인가 올린 자료인데요. 필립스 곡선을 한번, 저도 뭐 경제학도니까 필립스 곡선을 그려봤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는 최근에는 되게 좀 많이 언급이 되진 않아요. 왜 그런가 하니 보통 그림에서 보시듯이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좌측 그래프에서 보듯이 우하향하는 그래프입니다. 필립스 곡선이라는 거는 이 물가 수준하고 실업률의 관계가 어떻느냐라는 걸 1958년도에 윌리엄 필립스라는 영국 경제학자분께서 만들어낸 이제 바로미터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게 50년대 이후에 페드를 포함한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물가 수준을 잡는 거고 실업률을 적당한 수준으로 이렇게 낮추자는 게 지상 목표잖아요. 그럴 때 금리를 어떻게 조절을 할까 할 때 아주 눈여겨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필립스 곡선이. 근데 필립스 곡선이 보통 이렇게 우하향 하는데 60년대 당시와 최근 10년, 15년 당시를 보면 굴절이 돼 있더라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수직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 경제 원론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수요와 총공급곡선이 있을 때 총공급곡선은 장기로 갈수록 수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공급해낼 수 있는 서비스나 재화 양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경제 구성원들이 물가 수준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 뭐 정책에 대응을 하거나 이런 대응을 계속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총공급곡선이 이렇게 수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총공급과 총수요의 이 교차점을 균형점이라고 하는데 이 관계에서 실업률과 물가 관계를 뽑아낸 거거든요. 필립스 경제학자분께서. 비슷한 논리로 원래 우하향했던 필립스 곡선이 최근에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데이터가 보여주는 거니까요. 이 수직이 돼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 올라갈수록 물가 수준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래에서 X축에서 좌축으로 올수록 실업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업률이 어느 순간 이렇게 어느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이 실업률을 보통 우리가 뭐 경제 성장률과 반비 관계가 있으니까 뭐 경제 성장률, 실업률 이렇게 혼동해서 쓰시더라도 이해는 좀 해주십시오. 이를테면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성장을 한다는 얘기고, 뭐 조금 더 과하면 이제 화랑이 된다는 얘기고, 경기가 화랑이면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떨어질수록 물가도 사실 올라야 되는 거거든요. 필립스 곡선상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 실업률이
나이루라고 해서 인플레이션 유발하지 않는 자연 실업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완전 고용 수준이죠. 완전 고용 수준을 경제학적으로 정답은 없어요. 보통 3에서 한 5% 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나이루를 4% 정도로 봅니다. 근데 지금 실업률 어떻죠? 3.4%로 떨어졌어요. 네네. 자,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 이하로 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마찰적 실업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일하려는 사람이 다 일자리를 찾는 게 완전 고용 나이루거든요. 자연 실업률.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업률이 더 떨어질 여지가 없다. 경제 성장률이 더 화랑이 돼버리면 쉽게 말하면 물가만 참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굴절된 이 수직의 필립스 곡선이 뜻하는 바입니다. 함축적인 의미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요 세 개를 제가 그 사선으로 그 총 수요 곡선을 감안해서 그려놓은 건데, 제일 위에 있는 빨간색이 2022년 당시에 이제 총 수요 곡선이었을 테고, 작년 말 수준이 중간 두 번째 총 수요 곡선, 이제 요 제일 밑에 2023년이 그 가장 밑에 빨간색이라고 볼 때, 작년에 CPI가 9.2%인가요? 9% 넘었었잖아요. 한때 9% 넘었죠. 네. 네. 그럼 지금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에서 1, 2, 3, 4, 5, 6, 이게 이제 CPI 수준인데, 코어 CPI인데, 6%, 뭐 7%, 8%, 작년 코어 CPI가 헤드라인이 9%였을 때 코어 CPI가 뭐 7%인가 8%인가 됐을 겁니다. 그럼 이 수준에서 정책 기반자들이 경제를 뭐 쉽게 표현드리면 좀 억국죄거나, 목을 조르거나, 적당히 좀 끌려고, 작년처럼 금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올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총 수요 곡선은 이 선 자체가 밑으로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요 2022년 말 기준으로 6% 또는 5% 수준까지 CPI를 낮췄고, 그러기 위해서 총 수요 곡선을 떨어뜨렸는데, 그렇게 되더라도 물가 수준만 떨어지지 실업률은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오지 않고도 물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언제까지일 거냐? 자, 이 그래프가 이렇게 약간 수직이었다가 살짝 꺾이면서 들어오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지금 그려놓은 부분이 코어 CPI가 한 3에서 4% 정도 될 때까지는 총수요를 계속 또 억제를 하더라도 물가만 떨어지지 실업률이 더 창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립스 곡선만 보더라도 경제가 심각하게 뭐 침체가 오거나 그러지 않는, 그러면서도 물가만 떨어뜨릴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를 쭉 이제 공부 자료 찾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필립스 곡선 갖고도 증명이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파월이나 패드는 이제까지 작년 3월부터 금리를 올렸잖아요. 그 이후에 한 번도 말이 바뀐 적이 없어요. 물가가 심각하게 올라가 있으니까 이 수준이 만족할 수준이 될 때까지, 또는 물가가 구조적으로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긴축을 계속 할 거야. 거기서 무슨 말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그러면서도 한켠에 하는 말이 데이터 디펜던트 하겠다. 심지어 그제도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세나 경제 활동이라든가 나머지가 정말 심각하게 떨어지거나 경제 자체에 훼손을 할 수준이 되면 그때 좀 고려해 볼게. 그때 수준이 되면 물가도 그만큼 떨어질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스탠스를 바꿀 수도 있을 거야. 이런 임플리케이션을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저희 회사에서 보는 심각한 경기 침체 함수가 뭐냐?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거는 뭐가 경기 침체일까요? 그러니까 뭐 사실 테크니컬적으로 좀 대입을 해보자면은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GDP 성장률. 그건 NBER에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 12개월 동안 또 실업률이 1.5%포인트인가? 올라가는? 네. 그 두 개를 가지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과거 2008년도 금융위기라든가 2020년도에 팬데믹이라든가 그 과거에 한 10차례 경기 침체, 경기 위기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공통부문을 좀 뽑아보면 제가 위에 써드렸는데, 심각한 경기 침체라고 하는 건 함수가 2분기 연속 말씀하신 대로 NBER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경기 침체입니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일 때 플러스 실업률이 급등할 때,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기업이 줄도산 날 때, 금융 시스템이 불안할 때, 그리고 자본시장이 하락할 때, 보통 이 5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구간을 심각한 경기 침체 또는 위기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하나씩 보자는 거예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작년 1, 4분기, 2, 4분기 마이너스 1%, 1.6%, 0.6% 마이너스 성장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진입했으려면 작년 초반에 이미 그런 얘기가 나왔어야 돼요. 근데 경제학자들도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랬으니까 앞으로 이럴 거다. 이거는 근거가 좀 빈약하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2, 4분기하고 3, 4분기, 4, 4분기 3.2%, 2.9%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전 세계 패권국, 경제대국 1위 경제대국. 분기비긴 하지만 3.2%, 2.9% 성장하면 연 기준으로 아마 1에서 한
1에서 한 2% 사이 성장할 겁니다. 늘상 그래왔어요. 경기가 막 심각하게 막 고꾸라지는 확인을 못하겠어요, 이제는 수치로는. 네. 저희가 수치로 확인하는 거지, 뭐, 미국 경제를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죠. 설문조사 할 수도 없고. 네, 두 번째, 실업률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죠. 네네. 작년 하반기 3.5였다가 3.7로 갔다가 3.5 다시, 그러다가 3.4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한 거예요. 뭐냐? 가운데 그래프에서 미국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어요. 미국 노동시장. Great Resignation이라고 해서 밈 인더스트리에 있는 지금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굳이 일자리를 찾지 않고도 밈 인더스트리에서 생활비를 충분히 벌어들일 수 있는 새로운 직종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약간 좀 뭐 부업 그런 게 활성화됐다라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뭐 송구스럽지만 대표님 따로 직장 생활 안 하시잖아요. 저 이 회사에 직장.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일자리에 네네. 속하지가 않거든요. 고용하시는 입장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고, 네네. 그리고 2020년도에 팬데믹이 겪으면서 그 언택트 이 문화가 이제 완전히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 여성분들, 어머님들,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기가 애매하신 분들이 이제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면서 충분히 일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 실업률을 집계하는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0, 50년대에서 60년대까지 태어났던 미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분들이 한꺼번에 지금 대퇴직을 하는 시기.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2018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 막아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민자가 급감하면서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다는 거죠. 제가 써드린 대로 지금 노동 공급과 노동 공급 대 수요. 그러니까 일자리 한 사람 찾는 구직자 대비 일자리 수가 1.7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어제 제가 이제 뭐 캐나다 되게 큰 리서치 회사 세미나를 조찬 세미나 갔다 왔는데 1.19가 돼버렸어요. 지금. 한 사람당 찾을 수 있는 일자리가 2개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일자리가 남아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실업률이 막 급등을 하면 구조적으로 이렇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CPI, PPI 말씀드리는 대로 보시는 대로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인데 아시겠지만 PPI는 CPI 선행을 하잖아요. 작년 7월부터 꺾였어요, 이미. 그리고 시간당 임금상,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실업률이 이렇게 낮으면 페드가 더 호키시한 스탠스를 계속 하지 않겠어? 지금 최근에 시장에 예상하는 것처럼. 근데 조금 더 델리킷하게 자세히 보자는 거죠. 실업률은 구조적으로 이러니까 낮을 수밖에 없지만 중요한 건 지난달 페드가 파월도 얘기했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중요해야 되는 거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은 11월, 12월, 1월 각각 4.8, 4.6, 4.4. 이게 이제 뭐 이번 달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지난 3개월 동안 임금 상승률이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실업률보다는 임금 상승률, 이게 이제 수익으로 잡혀서 이분들이 얼마나 쓰냐, 돈이 더 많이 막 돌아다니느냐,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실업률은 그랬고, 자, 기업들이 줄도산 난다는 소식 들어보셨어요? 적어도 아니요. 미국에서? 아니요. 아니, 기업들은요, 솔직히 저는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이제 지난주까지 지금도 하고 있지만,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물가 창궐을 했고,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폭증을 했기 때문에, 실적 자체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랬는데, 늘상 하던데, 그때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늘상 쿼터 실적 발표할 때 보면요, 발표하는 회사들이 한 100개라고 하면, 그 중에 한 3분의 2는 항상 예상을 비트하고요. 3분의 1은 언더퍼폼 합니다. 지금도 그랬어요. 67%, 68% 정도가 시장 예상을 상회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좀 다른 얘기니까 올해 시장을 전망할 때 올해는 바로미터가 기업 실적이 될 건데 지난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보니까 매출은 늘어나는데 마진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게 아마 1,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게 올해 이제 화두가 될 거라는 말씀을 살짝 좀 드리고요. 미국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보면 되는 거잖아요. 하이힐드라고 하는 거는 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회사, 하이힐드 회사, 자금 조달할 때 힘든 회사들,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들이니까 위기가 터지거나 뭔가 문제가 됐을 때 이 하이힐드부터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그때 제가 찾아뵀을 때마다 4.6 수준이었어요. 4.6%, 460bp 정도. 네네. 지금 390bp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 스프레드 금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민감한데 기업들이 막 엄청 힘들거나 신용 위기가 오거나 심각한 경침체에서 겪는 어떤 그런 안 좋은 모습들이 있다 그러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큰 얘기긴 한데 프레드에서 발표하는 내셔널 파이낸셜
컨디션스 인덱스라고 해서 금융 완화, 금융 조건이 얼마나 완화되고 있는지, 경직되고 있는지가 좀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 빨강색은 보지 마시고, 이게 참고로 제가 레버리지 서브 인덱스를 같이 보는 건데, 뭐 중요한 건 아니고, 파란색을 보시면요. 작년 말에 0으로 위로 올라가면 경직돼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금융 여건이 안 좋으니까 기업들도 힘들 거고 막 힘들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석들을 하는데, 오히려 다시 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을 보면, 펀더멘탈한 수치들을 봤을 때, 심각한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하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또 논리 때문인지 어쨌든 간에 골디락스 키워드가 올 들어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연초에 블룸버그나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골디락스 그렇죠. 얘기했죠.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래서 약간 좀 지금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며칠 전에 뭐 실업률 상당히 좀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더 세게 긴축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니까 그때부터 약간 좀 조정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연준의 통화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월 달에 너무 좀 불리시하게 올랐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무섭게. 그걸 굳이 찾자 그러면 네. 뭔가 막 지표가 다시 굉장히 급등했고 좋아졌다? 그거는 사실 없었어요. 그냥 실물 경제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가던 속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가 막 주식시장처럼 막 급등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말이 거거든요. 안 되죠. 그게 무슨 시장 경제, 그건 시장이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좀 많이, 그건 사실 기대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따가 말씀 나오겠지만 챗GPT라고 하는 그 아주 정말 큰 이슈가 네네. 뭐 하이테크주들, 뭐 이런 테크주들에 대한 그동안에 억눌려왔던 그런 멀티플을 좀 다시 기대감 또는 그런 것들에 센티멘트가 막 개선되면서 약간 오버슈팅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률이 3.4, 사실은 저는 실업률이 3.4%가 되건 3.3%가 되건 그게 뭐 이렇게 주식시장이 흔들릴 일인가. 물론 그것 때문에 패드가 더 강한 스탠스로 간다면 빠질만 하죠. 더 옥죄일 테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저께까지는 3.4%가 됐다고 해서 더 세게 할 거야 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할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했지. 그건 작년 내내 했던 얘기거든요. 패드는 적어도 아까 여러 지표에서 보시듯이 산업생산이라든가 PMI라든가 이런 경제 지표들이 지금의 패턴대로 조금씩 감속을 한다고 하면 또 그래서 물가도 사실 스티키한 거지 않습니까? 물가도 한번 방향을 잡으면 그 속도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실물 경제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상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을 보고 판단하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경제 전반에 좀 슬로우다운이 계속되고, 그거에 따라서 당연히 물가는 꺾이겠죠. 미시간 1년, 5년 인플레이션 지표도 지금 2%, 4%대인가? 하여튼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실업률이 3.4%라고 해서 패드가 더 스탠스를 심하게 더 막 강한 스탠스로 갈 거다? 저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요. 자, 물론 작년 말에 올해 패드가 금리를 몇 번 얼마만큼 올릴 거냐에 대한 예상들을 평균 딱 내보면 1회 25bp, 2월에 25bp 하고 마감할 거다라는 사람이 있었고, 저희 하우스 같은 경우는 2월, 3월 두 차례 25bp씩 올리고 끝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3.4% 실업률 덕분에 5월 달에도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냐. 그래서 버퍼 기준으로 5.25로에서 마감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그 펀더멘털 지표들이 이런 속도, 이런 패턴대로만 가면 5%에서 마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3월 달에까지 그러니까 2월, 3월 25bp 두 번 올리고 어퍼리밋 기준으로 5% 딱 하고 그때 이제 일단 유지 쭉. 네. 이제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이미 그 이슈는 프라이스 인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장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시장의 어떤 관심은 아까 말씀드린 기업 실적으로 가겠죠. 근데 조금 기업 실적은 내년 올해부터는 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글로벌 하우스들이 전망을 다 그렇게 EPS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보고 있고 저희가 봐도 상식적으로 작년에 물가가 그렇게 떴고 운임지수도 그렇게 떴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은 좀 반락을 했지만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시차를 가지고 한 6개월에서 1년 이게 반영을 하는 거거든요. 기업 실적에. 그럼 이제 그래서 지난 4분기 때 마진율이 확 떨어진 것들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 반영이 되게 되면 기업 실적 자체도 뭐 매출이든 마진이든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될 거고 이제 그걸 확인하면서 주가는 한번 흔들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굳이 제가 뭐 테크니션은 그러니까 차티스트는 아니지만 굳이 전망을 해보자면 1월 달에 한 뭐 우리나라, 중국, 미국 기준 평균 한 10에서 13% 올랐잖아요. 최근에 한 2, 3% 빠졌죠, 다시. 그 올해 10%라고 한다면 10% 오른 거 안에서 좀 조정을 하거나 하지 않을까. 그럼 그게 뭐 이 10%에서 마이너스 한 5% 반을 까먹던 뭐 그 밑에까지 가던 그 즈음이 이제 올해 시장의 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주식시장도 빠지고 그 기간 동안
지표들이 좀 계속 슬로우다운하고 물가도 계속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그 시점 뭐 1월 1, 4분기 말, 2, 4분기 초중반 정도, 그러니까 하여튼 상반기 중에 이제 그 지표가 서서히 슬로우다운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가가 좀 계속 빠져주는 거, 기업 실적이 좀 안 좋은 거, 이게 맞물리면서 여러 악재들이 맞물리면서 시장 저점 형성하게 될 거고, 그럼 패드는 그때 여기서 더 세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유지하거나 희망컨대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 정도, 언급 정도는 할 거예요. 벌써 그저께부터 조금씩 하기 시작했고, 그럼 이제 상반기 뭐 1, 4분기 말이든 하여튼 그때 뭐 제롬 파월이든 뭐 블라드든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여기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사이드에서 막 하잖아요. 코멘트를 하잖아요. 그런 코멘트들이 조금 더 이제 이제 그만 올려도 되겠어 정도? 뭐 이런 톤 앤 매너로 얘기를 해주면 그게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일 거고. 자, 그게 자세히 뜯어보면 사실 골디락스가 별게 아니거든요. 적당한 수준의 성장 속도, 적당한 수준의 물가, 이게 골디락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도 뭐 호키시하거나 더 완화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평년 수준대로 가는 게 이게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시점, 그 즈음이 골디락스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그 뷰는 지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실물 경제 상황에서는 크게 변동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식 변동할 게 없는 건 아니고 이제 네. 조금씩 감속하는 그쵸, 모습을 그쵸. 보여주고 네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사실 실물 경제가 그 뭐 확 개선되거나 그렇죠. 그런 흐름이 더 없음에도 안 좋아지거나 불구하고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흐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은 지금 과도하게 좀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앞을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작년에 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그런 것들은 이제 EPS 약간 좀 둔화되는 측면으로 그렇죠. 나타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한 번 정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너무 과도하게 오르면 여기에서 막 네. 뭐 내가 같이 뜨거워져서 더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것도 괜찮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그런 말씀을 주실 때, 뭐 그런 이제, 그거는 수단에 대한 얘기니까, 인식을 조금 다른 앵글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시장이 빠지면 이건 뭐 저뿐만이 아니라 책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고요. 주식은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조정을 받거나 하락을 하면, 아이고, 내가 터졌네, 손실이 커졌네, 당연히 저도 뭐 개별 종목 갖고 있는 거 마이너스 40% 막 하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이거 우왕좌왕 이거 어떡하지? 더 빠진 거 아니야? 뭐 계좌 녹아버릴 거면 녹아버리지 않아? 막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물론 뭐 이런저런 펀더멘털 조사해서 하셨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좀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타이밍이 계속 오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그렇지 않을 거면 아예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계속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뭐하러 투자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투자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저는 특히 개인일수록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나라 부동산도 이제 재미없을 거고, 뭐 어디서 가서 자산 증식하겠습니까? 뭐 좀 딴 얘기긴 한데.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을 좀 하는 게 어떨까. 제 생각에는 다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이제 그 얘긴 즉슨 이게 여기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하방이 막 깊거나 그러지는 않고 그렇죠. 어느 정도 아까 말씀하신 한 10% 내외 바운더리에서 저점을 형성할 약한 조정?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정도 빠지면 또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는 네네, 시나리오 그렇죠. 마련해 놓으셔라. 그렇게 그렇죠, 이해되잖아요. 그 얘긴 즉슨 사실 또 약간 좀 먼 미래긴 한데 2024년에 정말 경기 침체가 온다. 그렇게 주장하신 분도 계속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번에 슬로우 다운하게 지나갔는데 통화 정책은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것이지 5% 정도에서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제 체력이 버틸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경기 침체는 빠르면 2023년 하반기, 늦으면 상반기에 온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되게 있는데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도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봐요. 지금도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 갑자기 뭐가 터져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여전히 믿고 있는 것은 경제라고 하는 거는 생물과도 같다고 생각해요. 정책 기반자든 특히 기업, 개인도 마찬가지고. 자, 작년처럼 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고 물가가 떴습니다. 그럼 개인은 어떻게 대응하죠? 소비를 줄여요. 그냥 뭐 버텨야죠. 저축을 하고 소비를 줄입니다. 네네. 버티던가. 네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낭비를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응을 하고요. 기업들은 어떻게 하죠? 이게 이제 저희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 4개 포트폴리오 중에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의 투자 철학이긴 한데 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물가가 기업들도 뜨고 막 비용 절감, 뭐 비용 절감하겠죠. 그렇죠. 비용 절감 첫 번째 방법은 인력. 레이오프, 인력 감축 조정이겠죠. 네. 최근에 조금씩 하고 있죠. 이제 뭐 좀 다른 얘기긴 하죠. 말씀이 나왔으니까 기업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구조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주가가 뜰까요, 빠질까요? 구조조정하면요? 예. 아, 보통은 근데- 주가가 뜹니다. 마진이 늘어나거든요. 맞아요. 네. 네. 물론 이제 또 봐야 되겠죠. 그 회사가 망해가는 수순에서 자르는 거냐.
근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특히 미국같이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이미 다 떨궈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여기가 저희 이노베이션의 투자 철학인데 어떤 식으로는 혁신을 해요. 아, 그렇죠. 생산 효율. 기술 개발을 하건 체제를 바꾸던 혁신을 합니다. 그래서 생산성,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생산성 최근에 지금 계속 뜨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인이라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연장선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저희가 보는 챗 GPT의 시각입니다. 챗 GPT를 인공지능이 기가 막히게 보고서까지 잘 써라는 거에 밸류라기보다는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 향상을 이루고 비즈니스 사이클을 주도하면서 메가 트렌드가 될 만한 테마가 뭐냐라는 걸 찾는 게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거든요. 그 논리 중에 그 1980년도에 서로우라는 경제학 교수님께서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혁신에 기반한 생산성이 팍 폭증을 하게 되면,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혁신이 이루어지는 초반에서는 경제 전반의 생산성이 오히려 줄어든답니다. 왜 그러냐면 혁신이 초반에는 혁신을 이룬 회사들 소수 몇 명에만 독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이게 몇 년 정도 쭉, 그게 보통 한 5년에서 10년 보이던데, 뭐, 정론은 없으니까. 한 5년 정도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경제 구조나 사회 구조가 이 혁신에 기반한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변혁을 일으켜요. 그러고 나서 경제는 항상 스케일업을 했어요. 이 논리가 저희가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를 갖고 하는 논리인데, 그 논리 가운데 딱 챗 GPT가 터지는 거예요. 야, 이거 되게 저는 약간 구스범프라고 하죠. 소름이 살짝 끼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레포트 써주고 다 그것도 굉장히 큰 변혁인데 이 챗 GPT라고 하는 게 뜨면서 시장을 완전히 송두리째 지금 바뀌어버렸잖아요. 맞아요. 네. 뭐 센티멘트건 뭐 리더십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구글이 뭐 심지어는 구글 종말론까지 나올 정도. 갑자기 어제 7% 넘게 빠져가지고. 종말론까지 나올 정도예요. 근데 네네. 제가 볼 때 그거 조금 오버슈팅인 것 같긴 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뭐 법적인 규정 문제라든가 막말로 뭐 폭탄 제조법 가지고 다 알려준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제어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저희가 보는 챗GPT를 보는 이슈는 이 챗GPT가 인공지능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또 막 댓글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챗GPT는 그렇게 막 그 테크놀로지에 어떤 친숙한 사람이 아닌 제 입장에서 그냥 그 인터넷 서핑할 때 궁금한 거 물어보는 거 정도입니다. 그렇죠. 네. 거기서 쓰이는 인공지능이 로봇까지 연결이 되고 막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완전 자동화 영화에서 이건 한 200년 이슈잖아요. 그렇죠.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네네. 어디 무슨 얘기 하다 보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거 잘라주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챗GPT라는 거 갑자기 좀 옆으로 왔는데 이 챗GPT가 일으키는 이 신드롬 자체도 좀 오버슈팅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좀 멀리 와 죄송합니다. 그런데 다시 기업의 대응으로 좀 돌아가 보면 이렇게 비용 뭐 혁신이든 뭔가를 통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상황이 안 좋아지고 마진율이 축소되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해요. 그런 과정에서 주도주가 바뀌는 거고 주도 섹터가 바뀌는 거고 주도 테마가 바뀌는 겁니다. 늘 그래 왔어요. 안 좋아지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에 대체되는 회사나 업종은 항상 좋은 업종 테마가 기업들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이노베이션 테마 중에 하나인데 그런 거 또는 그 정책 기반자들 가장 중요한 게 정책 기반자들의 역할이잖아요. 작년에 실험 우리가 미처 몰랐었죠. 우리가 경기가 그렇게 화랑이라는 걸 미처 몰랐어요. 팬데믹 때문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그런데 사실 재작년부터 미국 물가는 계속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빨리 보거나 경제학자 몇 분들에서는 그때는 제가 회사를 시작 안 했을 때니까 그때 이미 이 물가에 대한 경고를 계속 하셨었어요. 올해 이제 금리를 3월부터 대응을 하면서 주식이 본격적으로 빠지니까 그때 막 침체 얘기하고 막 이랬지. 좀 빠른 경제학자분들은 그 재작년부터 경기 침체 얘기를 사실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작년에 3월 달부터 급격하게 짧은 기간 동안 엄청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게 누가 올렸습니까? 중앙은행 정책 위반자가 올렸잖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그런 얘기 했지만 경기가 적당한 수준으로 감속을 계속하고 물가 수준이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피벗을 하거나 금리를 도로 이제 안 올리거나 이것도 정책 대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책 위반자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적정한 경제학적으로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데 경제 균형을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그 실물 경제라는 게 이렇게 가다가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완만한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뭐 저 개 사견임을 전제로 해서 침체가 심각하게 오거나 안 올 것 같은데
사실 내년 거를 어떻게 알겠어요. 가봐야지 알죠. 사실. 네, 가봐야 알죠. 저희도 최근에 이제 발표된 수치를 갖고 해석해내는 거니까 이제 그때 가서 또 판단해야 되겠죠. 그런데 저희가 아주 좀 주요하게 보는 리서치 하우스 한 열 몇 군데 중에 캐나다 출신의 되게 괜찮은 하우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우스에서 공교롭게 2024년도 경기 침체를 살짝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료 자체도 저는 항상 그렇거든요. 왜? 근거라는 게 있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리포트도 근거는 제시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피벗 하지 않고 고금리를 유지하게 되면 그때쯤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을 거야. 뭐 이 정도 뉘앙스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그건 좀 나중 얘기니까 그렇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그때 좀 대응을 하는 것도 제 생각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뭔가 이렇게 어려운 매크로 상황이 닥치면은 기업들은 비용 절감, 생산 효율의 향상, 기술 개발 등을 통해서 또 혁신을 해나가잖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방금 말씀하신 챗GPT가 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투자 관점에서는 이런 것 좀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참 어려운 질문이고 제가 네. 분명한 거는 아까도 언급됐지만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한 거는 그동안에 되게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를 좀 회복시키는 효과 그리고 사실 과도한 멀티플 때문에 작년에 또 과도하게 조정을 했던 빅테크들에 대한 다시 희망 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대세가 된다는 전제로 보면 뭐 자동화, 로봇공학 다 이런 거잖아요. 전기차도 그렇죠. 거기에 인공지능 다 들어가는 거고 자율주행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성장을 주도할 여러 몇 개 중에 사실 그 빅테크 쪽은 필수 불가결한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시장 전반적인 어떤 완화된, 경직됐던 것들을 완화하는 데는 아주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당분간 그건 또 지속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챗GPT가 나옴으로써 구글 종말론 얘기하는 것처럼 구글이 뭐 쓰러질지 누가 다시 올라갈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반격을 해서 그게 진짜 먹힐지 그건 기업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또 다른 영역이고요. 이 분야에 대한 이 섹터나 분야에 대한 그래서 이 분야가 새로운 시장의 리더십을 형성하고 시장을 어떻게 좀 리바운드를 하거나 뭐 경직됐던 부분을 좀 완화시키는 데는 크게 일조한다고 보고 있고 당분간 될 것 같아요. 예. 그것도 그게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약간 인공지능에 투자하는 좀 좋은 방법? 관련 ETF는 좀 뭐가 있을까요? 네. 공교롭게 지난번에 제가 작년 12월 달이었던가요? 네네. 8페이지 갖고 왔는데 제가 그때 5개 ETF를 인공지능 로봇 관련해서 맞아요. 근데 미국 시장 상장되어 있는 ETF가 지금 한 1,090개, 3,090개 되거든요. 와, 우리나라 종목보다 많네요. 네. 그 중에 인공지능 ETF를 딱 골라보면 31개가 나와요. 근데 31개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성과도 좀 제대로 나오고 하는 애들을 상위 5개를 딱 뽑은 게 8페이지 제시된 ROBT, RBO, RQ, IRBO, IQM입니다. 근데 구구절절 제가 이게 어떤 뭐 구절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중에 여러분께서 인터넷 조회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 골라보시는데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인공지능이 우리 실생활에 실제 지금 적용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실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 아리아 뭐 이런 거? 그런 거겠죠. 인공지능 스피커? 그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또는 우리가 네. 체감으로 받아들이는 만큼 진짜 뭔가 AI로서의 진짜 그런 뭔가 좀 인공지능다운 인공지능은 아직 아니잖아요. 아직은 아니죠. 물론 자동차 오토 크루즈 그것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네. 20년 전에 나온 인공지능이에요. 아직 그런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에 대한 뭐 기대감, 성장성, 뭐 테슬라가 뜨는 것도 같은 그런 논리인 것처럼 물론 가긴 가겠죠. 그래서 저희 하우스가 견지하는 거는 기대감이라든가 과도한 막 쏠림보다는 좀 더 뭔가 좀 콘크리트한, 좀 펀더멘탈한 거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가자라는 게 입장이라고 한다면 그런 논리로 저희는 반도체에 투자하겠어요. 아, 오히려? 네. 인공지능으로 접목할 수 있는 섹터가 테마가 뭐가 있죠? 자율주행. 뭐가 있죠? 자율주행 뭐 로봇도 있고 로봇이 있고 대표적으로 로봇이 있을 거고 네. 모빌리티, 모바일, 맞아요. 뭐 자율주행 다 속하는 거니까 오토메이션, 자동화 시스템, AMR, 오토메이션, 모빌리티, 로봇 시스템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다 인공지능이잖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필수 불가결한 게 뭐겠습니까? 반도체네. 반도체잖아요. 엔비디아가 그래서 되게 유망한 종목이잖아요. 과거에도 많이 떴고 네, 최근에 이번에도 많이 많이 떴고. 네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ARKQ에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더라. 근데 저희가 그래서 테슬라는 뭐 지금 주가가 뜨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크게 뭐 문제는 안 되겠지만 그때 당시 지금도 저희는 변하지 않았어요. 주가는 잘 몰라요, 저희는.
주가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일관되게 저희가 보는 거는 어떤 이제 지배구조, CEO의 어떤 지배구조 차원에서의 역할, 그리고 향후에 전기차 시장에 지금 뭐 미국 시장의 그 전기차 침투율이 5%인데 그중에 60%를 테슬라가 갖고 있는데 그게 앞으로 한 5년 상간에 새로운 테슬라 브랜드들이 지금 48개에서 160개가 늘어날 거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경쟁 시장은 더 타이트해질 거고 테슬라의 야성은 조금씩 좀 약해지지 않겠냐라는 게 작년 12월 달에도 그랬고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공지능 아까 세 가지 뭐 AMR 관련돼서 아직은 좀 이게 좀 애매해요. 이게 본격적인 성장을 진짜 구가할 수 있고 기업들이 어떤 밸류, 그러니까 저희가 기업을 볼 때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를 가장 먼저 보거든요. 제가 테마를 고를 때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은 아직은 좀 초기인 것 같아요. 물론 초기니까 배팅해서 많이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죠. 저희는 개인이 아니고 뭐 자문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플레이하는 건 좀 지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차라리 반도체.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고급사양의 반도체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급사양의 반도체 가장 뛰어난 회사가 엔비디아, 네덜란드에 있는 ASML. 그러니까 최근에 엄청 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ARKQ를 털고 반도체 비중을 좀 늘렸죠. 오히려 일단. 그 반도체 ETF 비중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비중이 엔비디아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티피셜에 굳이 투자할 거라면 이것도 좀 밸류체인이니까 반도체 관련한 ETF 한 5가지 갖고 왔는데, 반도체 관련한 것도 미국 시장에 한 10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 제가 어떤 거라는 건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실제로 작년부터 갖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근데 비슷비슷해요, 대부분 다. 가장 대표적인 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SOXX겠네요. 네, 그렇죠. 저희는 SOXX는 안 갖고 있는데, 예.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종목을 갖고 있는데 제가 보는 좀 스타일에 따라서. 네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종목 뭐 설명드려놨습니다. 바네크라는 운용사, 뭐 설정일이 얼마냐, 사이즈가 얼마냐, TER 보수가 얼마냐, 뭐 종목수 몇 개냐 이런 거 쭉 갖고 보니까요. 예. 이 중에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본다면 막 그 서부 개척 시대 당시에 금강 캐러 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약간 청바지를 파는 약간 그런 모델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게 비유, 사실 되게 좋은 비유예요. 제가 계속- 그런 게 좀 약해가지고. 제가 여기 계속 있다 보니까 주워 드는 게 많아가지고 아무튼 약간 이렇게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섹터는 그렇죠. 확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의 흐름이 좀 바뀌면서 빅테크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아웃퍼포하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흐름이 좀 지속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펀더멘탈 측면에서 보면 향후 시장이나 경제를 주도할 분야, 섹터 테마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뭐 프로앤콘을 보자는 차원에서 보면 이쪽에 해당되는 종목들 뭐 구글, 테슬라,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네, 등등의 애플도 있고. 애플 등등의 회사들이 공교롭게 다 M&E예요. 멀티내셔널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다국적 기업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올해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뭐 왜냐하면 경제라는 건 뭐 모든 게 다 영향을 미치니까 올해는 아마 이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좀 더 부각이 될 거예요. 뭐 전쟁 같은 그런 거일 수도 있지만 미중 갈등이라든가 또 뭐 2년 내에 그 미국 무슨 사령관이 또 막 미국을 뒤집어 놔 버렸잖아요. 2년 후에 중국이 대만 침공해서 전쟁을 할 거다 미국하고. 이제 그런 뭐 레토릭들도 남발하면서 텐션이 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말씀이 나온 김에 올해 그 좀 영향을,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시장이든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변수 중에 아까 제가 첫 번째로 기업 실적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가 이제 중국 문제거든요. 중국을 리오프닝 했다고 해서 시장이 좋게 반응을 했어요. 근데 리오프닝 해서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 별로 없습니다. 네. 보세요. 전 세계 EU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을 서플라이 체인에서 이미 빼자는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럼 중국은 거기에 대해서 카운터 액션을 또 하고 있고, 뭔가 무기화를 하든 뭘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물가가 리오프닝 때문에 더 심하게 더 빠져주거나 또는 뭐 경제가 굉장히 잘 돌아가게끔 선순환의 사이클에 급작스럽게 막 뭐가 드라마틱하게 바뀌거나 이런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그걸 무기화하면서 다시 의도치 않은 다른 방식의 어떤 셧다운을 하거나, 실제로 제가 저희 법인 고객 대표님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그 실제 제품을 생산을 하려면 부품들을 중국에서 다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1년 반 전부터 중국의 선적 자체를 못하게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네네. 반도체법 통과되면서 텐션 올라가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중간재가 필요한 우리나라가 완전 지금 뭐 속된 표현으로 피를 보고 있다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각보다 좀 저변에 나타나게 되면서 실제 우리나라 수출은 이미 대중 수출이 뭐 30% 40%씩 급감하고 있죠. 근데 이런 문제들이 글로벌리 아이고 이거였어? 그러면서 좀 한번 살짝 좀 흔들리게 하는 요인이 될 거예요. 지금 약간 견인하는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라든지 신흥국 시장을 좀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게끔 견인하는 그런 요인인데 그렇죠.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별거 아니네. 별거 아니고 별 효과가 없네. 오히려 생각보다 안 좋은데?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또 조정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뭐 중국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네네. 7페이지 제가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이제 보시면 네. 중국이 과거에 경제 성장을 할 때는 민간 주도로 성장한 게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정부 주도로 성장을 했어요. 결국은 신용 창출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돈을 쏴주면서 지방 정부한테 줘가지고 지원해주면서 지방 정부가 부동산 투자하고 막 이러면서 경제를 이끌어왔거든요. 그게 다 소진이 돼 있어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지방은행한테 니들이 알아서 해. 손 끊었고 지방 정부 재정이 거의 고갈된 상태입니다. 실제 중국 신용 창출 상황을 보시면요 급감을 하고 있죠. 중국 수출도 빠지고 있죠. 글로벌 제조업 PMI 빠지면서 중국 수출이 직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 시장이라고 하는 게 또 이제 같은 얘기지만 부동산으로 이끌어왔던 시장이 인프라 투자 여건 보십시오. 계속 급감하고 있죠. 지금 빈집이 뭐 1억 채라는 거잖아요. 지금. 심각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어떤 성 하나가 다 유령 도시가 돼버렸다는 뭐 그 심심찮게 이미 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미국 전체 아파트 숫자가 30억 채인가? 뭐 30억 채인가? 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14억인데 네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게 거기서 끌어당겼던 섀도우 뱅킹이라든가 뭐 섀도우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목전에 있다는 얘기죠. 중국발 아마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실적, 중국발 위기, 문제, 잠재 위기. 그거 두 가지가 이제 올해 경제 어떤 뭐 내년 또는 올해 말, 올해 경제 또는 자본시장을 좀 흔들리게 하는 키 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밖에 올해 약간 눈여겨봐야 할 섹터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또 관련 ETF까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허락해 주신다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하우스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저희 이노베이션 포트폴리오가 딱 거기에 맞는 컨셉이고 투자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는 결국 주도를 할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건 따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뭐 구글이 될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지 애플이 될지 뭐 그거는 뭐 테슬라가 다른 경쟁업체한테 조금 뺏기면서 할지 어쨌건 전기차 빅테크라는 거는 주도 분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기만큼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는 게 아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시장이 이렇게 힘들거나 기업 실적이 악화되거나 뭔가 시장이 이렇게 좀 바뀌는 타이밍이 되면 또 한 10년마다 한 번씩 위기가 온다는 얘기는 시장이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나라도 뭐 예전에 차화정했다가 뭐 조선주 그렇죠. 끌었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장의 구조나 경제 구조가 바뀐다는 얘기거든요. 미국도 다르지 않아요. 그때 향후에 시장을 지배하고 주도하고 메가 트렌드가 될 게 뭐냐라고 한 게 이노베이션 투자 철학인데 그 근거가 혁신을 이루어내고 생산성의 증대를 이뤄내고 그러면서 비즈니스 사이클을 주도하고 업종의 1등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전반적으로 경제 전반적으로 메가 트렌드가 될 거다라는 게 이제 논리인데 그렇게 될 만한 거를 제가 구구절절 막 어떤 이유 때문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저희가 보는 그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혁신 결국 이익 성장을 이뤄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이. 그리고 가장 전 지구적인 이슈 친환경 문제. 그리고 이제 뭐 늘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도움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시클리컬한 이슈인데 미, 중국 뭐 냉전이라고 하면 냉전, 그 탈동조화, 리저널라이제이션, 지역화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구 구조는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한 5가지 이슈에 혜택을 볼 만한 분야, 테마가 뭐냐라고 해서 제가 본 게 친환경 에너지, 사이버 보안, 히토류, 전기차 이슈죠, 이거는.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 그 다음에 농업혁신,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아실 테니까. 앞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대체 에너지, 석탄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풍력, 수력, 원자력, 태양력. 태양력 좋죠. 다 좋아요. 오염 하나도 없고 좋습니다. 근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 한 단위당 전기를 창출할 때
사고 비율이라든가 사망자 수라든가 이 사망자 수 이따 말씀드렸지만 원자력 쪽의 사망자 비중은 2014년을 기억하는데 후쿠시마 거기서 돌아가신 분들까지 포함한 비율입니다. 사망자 수, 에너지 효율화, 단위당 생산 비용 이런 걸 따졌을 때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전한 쪽이 원자력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작년 초부터 원자력을 계속 투자하고 있고 작년도 좀 빠지긴 했죠. 얘도 주식이니까. 올 지금 어제 기준 보니까 한 16% 올랐더라고요. 보고 있고 그다음에 사이버 보안은 이제 이 최근에 우리나라 외 K2 전차 뭐 디펜스 업종 비슷한 얘기입니다. 사이버 보안이 거의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마켓 사이즈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초당 뭐라고 제가 그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초당 발생하는 온라인의 정보 양이 뭐 수억 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 수억 개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그 말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이노베이션 관련한 거 한번 기회 주시면 와서 제가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데이터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서 해킹으로 입은 피해, 해킹으로 발생하는 숫자가 기하급수로 같이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가장 중요한 게 사이버 보안이거든요. 이제 뭐 그래서 이제 보고 있고 저희도 갖고 있고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것들이 6개 테마. 그 전기차는 히토류니까 뭐 따로 말씀 안 드릴게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화. 친환경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 석탄이든 석탄 기반이든 친환경 기반이든 에너지를 만들어 놓으면 과거에는 원웨이였거든요. 그냥 배전소 통해서 쭉 쏴주면 쓸 만큼 쓰고 나머지는 다 공주로 날아가는, 낭비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이었던 거죠. 근데 몇 년 전부터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격자 모형으로 해서 이렇게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필요한 만큼만 보내주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SS, 에너지 뭐 절약, 에너지 뭐 저장 장치 이런 분야도 떴었고 막 그렇죠. 앞으로 이거는 뭐 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아까 제가 정책적 도움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히토류나 에너지 효율화, 반도체 이거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작년 8월 달에 통과된 반도체 법안, IRA 법안이 딱 요 세 개를 콕 찍어서 지원하겠다는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적 도움이 엄청나게 큰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뭐 좋은 수익률을 보였었고요. 그다음에 농협 혁신은 인구 변화에 아주 밀접하죠. 근데 재밌는 게 이 반도체라는 거는 어느 분야든지 핵심적인 연산 처리 장치, 연산 처리 속도 이런 거기 때문에 다 전방위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는 저희가 작년 초부터 투자를 했는데 반도체 전망이 되게 안 좋았었잖아요, 작년에. 그래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뭐 잃은 거 다 회복하고 한 2%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 혁신은 우리가 뭐 밀 수확해서 밀 가격을 높았을 때 팔고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에그리테크라고 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약간 그렇죠. 스마트팜 포함해서 이 생명공학, 유전자공학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자는 거죠. 실제 그 농산물 가격은요 70년대하고 지금하고 비슷해요. 다 그렇진 않지만 되게 의외지 않으세요? 근데 사실 그 원자재에 해당되는 뭐 밀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사실 크게 안 오르고 사실 완제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계속 오르는데 그래서 그 사이에 이런 혁신 기반의 기술 개발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하는 포커스는 그런 기술 쪽에 투자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가 여러분께서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분야가 아닐까. 네, 저희 하우스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반도체 SMH는 약간 어떤 종목들로 좀 구성이 된 거예요? 사실 비슷해요. 뭐 PSI나 SMH나 비슷한데 네. 제가 잠깐만요. SMH는 그러니까 PSI는 미국 회사에만 100% 투자를 한 거라면 SMH는 미국과 대만, 네덜란드. 그러니까 대만이면 TSM 쓸 거고 네덜란드면 ASML이겠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차이 정도. 근데 저희는 뭐 PSI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는 글로벌 엑스포저보다는 그 USA 스페시픽 익스포저를 갖고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법안의 지원이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ASML은 워낙 전 세계 입지가 탄탄하잖아요. 슈퍼 우리니까요. 슈퍼 갑이죠, 사실은. 위치만 느리지 갑이죠. 네. 근데 어쨌건 그거에 대한 어떤 반도체 시장에 대한 주도권, 그에 대한 베네핏은 미국이 다 갖고 갈 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칩셋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뭐 XSD든 PSI든 하여튼 미국 온리 엑스포저 갖고 있는 ETF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TSMC라든지 그쪽은 대만이고 그냥 그 주식은 대만 주식으로 분류되는 거 아니에요? 상장은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차피 실제로 예. 여기 미국 100% 투자를 해도 사실 방금 말씀하신 뭐 대만의 TSMC라든지 그런 기업에 다 투자가 들어갈 수도 들어간다. 있겠죠. 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에는 지금 ASML인가? 근데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늘상 말씀드리지만 ETF는 뭐 투자하는 비중, 지역, 그 전략이 또 중요하지만 보수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TER, 그냥 운용 보수가 아니라 매매 비용, 어떤 법적인 비용, 회계 비용 이런 걸 다 포함한 토탈 익스펜스 레이쇼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눈여겨보시면 뭐 적자는 도움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네. 여기에 해당되는 뭐 섹터, 그다음에 관련 ETF 소개해 주셨는데 만약에 뭐 1억이 있다면 현 시점에서 이거 네. 약간 상징적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아까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올해 이제 저점이 곧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 지금이 저점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변동성은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험 자산, 특히 이제 주식 같으면 주식을 한 30% 정도 전체 포트폴리오 대비 노출을 시켜놓은 상태고 나머지는 좀 안전하게 일단 인컴 스트림. 그러니까 제가 이 10페이지를 통해서 말씀드린 인컴 스트림이라고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배당하고 같은 개념인데 인컴 스트림이라고 굳이 제가 좀 뭐 익숙하지 않은 표현을 쓴 이유는 배당이라고 하면 꼭 우리가 주식만 생각하잖아요. 뭐 거기서 조금 더 더하면 부동산 정도? 리츠 정도? 근데 그거 말고도요. 채권 자산 배분 ETF라는 게 있어요. 배당 수익률이 9%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컴 컨셉, 배당 컨셉으로 가면 꼭 주식만 답이 아니더라. 다양한 자산. 그래서 저희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하우스는 8개 자산군으로 나누고 거기에 해당하는 39개 운용 전략으로 구분을 해서 분산 투자를 한다고 골라서 투자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39개 중에 인컴 스트림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인프라에도 4, 5%씩 나오는 ETF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채권 자산 배분도 한 8%, 9% 나오는 종목이 많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뭐 스테이트 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 같은 ETF를 만든 회사죠. 처음에 발명한 회사가 운용하는 멀티에셋 자산 배분 같은 경우도 뭐 한 5%씩 배당이 나오는. 근데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인컴 스트림이라고 인컴 스트림 20 배당 순수하게 주식.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주식이 또 올라갈 때 참여를 좀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배당 15 이제 채권을 저희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본격적으로 투자는 아니고 이제 자산 배분형 같은 데 투자를 했고 저희 안정형 포트폴리오에는 40% 정도를 이제 주식 채권을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하려는 컨셉인데 그거는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투자할 것 같습니다. 뭐 조금 이제 금리가 다시 좀 올라주면 지난번에 3.5%까지 떨어져 버려가지고 실기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래도 예상했던 대로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한 15%, 주식 익스포저 순수하게 한 5%. 그래도 시장은 변동성이 좀 있을 거기 때문에 주식 롱숏이든 커모더티 롱숏이든 커모더티가 또 가격이 꿈틀꿈틀하거든요. 거기에 좀 제한적으로 참여도 하면서 방어를 하자 해서 이제 헤지펀드 한 2개 정도를 합쳐서 40%.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컴 스트림 20, 배당 15, 채권 15, 주식 5%, 헤지펀드 한 40% 정도로 아직은 조금 보수적인. 그러면서도 배당이라든가 이 에코티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한 20%에서 30% 섞으면 한 30%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바벨 전략? 굳이 표현하자면 그 정도로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리고 근데 참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가 올해 지금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느끼는 건데 정말 시장은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항상 예상보다 빨리 와요. 제가 아까 구스범프 있었다고 챗GPT 보면서 소름 끼쳤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그 이노베이션 이제 PT도 하고 소개하고 하면서 아까 제가 막 구절절 설명했었던 뭐 혁신 기반으로 해서 뭐 생산성이 좀 줄어들었다가 나중에 사회가 변혁이 되고 그때 주도할 만한 게 이거다. 이제 이런 설명을. 그러다가 챗GPT가 딱 나오는데 그 그림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챗GPT가 뭐라고 시장을 이렇게 세상에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 막 나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혁신을 기반한 구조 변화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구조 변화가 올해 후반이나 내년도부터 본격화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투자를 한 거였는데 야, 정말 시장은 빨리 오는구나.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일천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그 유튜브에서도 항상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장은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1년 12개월 중에 10개월이 흔들리는 시장이고 2개월이 올라가는 시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변수가 있고 항상 흔들흔들합니다. 중요한 건 트렌드를 잡아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트렌드를 잡아낼 때 두 가지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아까 실물 기반으로 판단을 하는 게 좀 히트레이쇼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저조차도 달란트 투자에서 출연하시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 자료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간접 습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뭐 경기 문제든 기업에 대한 문제든 항상 비관론과 낙관론은 항상 양립하기 마련이에요. 근데 시장이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 비관론, 특히 비관론은 더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비관론은 되게 유식해 보입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죠. 사실. 멋있어 네. 보여요. 막 이런 얘기 양쪽 막 되게 맞는 말 같거든요. 맞아요. 네. 긍정론은 되게 허황돼 보이고. 근데 그걸 좀 경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 얘기를 다 듣고, 네네. 뭐 저도 최근에 테슬라 이렇게 주가 얘기 안 했는데 네. 주가 하여튼 그랬는데 네네.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자기만의 기준을 좀 판단을 하셔라. 그래야 맞고 틀리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또는 시장을 기준으로 한다면 시장에 크게 벗어나는 그 투자 행보를 좀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작년 말에 나오셔가지고 약간 극단적인 비관론이 팽배했던 시장 속에서도 약간 아닐 수가 있다. 네. 데이터를 보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이제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요. 아직까지는 그랬죠.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 맞추신다 그런 게 아니라 네. 오늘 말미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들을 균형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신 차원에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신 내용 잘 곱씹어가지고 여기에서 짚어드린 포인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데이터를 잘 체크하시면서 또 대응하신다면 올해 주식시장 충분히 좋은 성과 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충강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